2021년도 국가직 9급 조림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림학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문제 보기 4개를 다 알지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비교적 좀 수월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림학 고득점 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 조절이 좀 힘들어서 본인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조절을 잘 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셨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수준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수의 유전 형질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갱신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나무가 있다라고 봤을 때 나무를 댕강 잘라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에서 맹아가 나와서 맹아가 자라나가지고 다시 후계림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정세포와 난세포가 만나서 이 수정이 되어서 종자가 만들어지고 또 종자로부터 갱신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댕강 자른 그루터기, 영양기관에서 맹아가 나와서 그 맹아를 이용을 해서 후계림이 형성이 되는 거, 그게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개벌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번식, 그죠? 무성번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모체의 유전형질 100% 똑같이 가지고 있는 후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성번식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아주 강조를 많이 들었었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갱신 파트, 예, 교재에서 파트 9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1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파트를 말씀을 안 드렸어도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숲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혼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수종들이 섞여 있는 살림, 그런 것이 혼혈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혈임의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나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75%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혼혈임은 여러 가지 수종이 같이 살고 있으면 혼혈임인데 또 이 침엽수와 하엽수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혼혈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75%라고 하는 그 숫자, 그걸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것은 임업경영학 책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침엽수 또는 하엽수가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25% 초과 75% 미만 점유하고 있는 인분, 이렇게도 우리가 콕 집어서 75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엽수 또는 하엽수가 25% 초과 75% 미만 점유하고 있는 인분, 이게 이제 혼혈임의 정의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숫자가 기억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수종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가지 수종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수종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혼혈임에 대한 설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혼혈임은 여러 가지 수종이 섞여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침엽수와 하엽수가 섞여 있는 것, 이런 것도 혼혈임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동령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숲을 구성을 하는 나무들의 나이가 다 같아야 동령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숲이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의 범위가 평균 나이의 20% 이내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동령님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봐주세요. 교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높을 고자를 써서 고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고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의 키가 크기 때문에 고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가 커다란 나무들, 걔네들은 이렇게 종자에서 발생한 어린 나무, 이런 애들이 기원이 돼서 이루어진 숲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교림과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외림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림 같은 경우는 나무들의 키가 작아요. 그리고 그 외림은 아까 전에 우리 1번 설명에서 한 것처럼 나무를 딱 자르면 구루터기가 생기고 그 구루터기에서 맹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무를 자르면 구루터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구루터기가 남는 거. 그죠? 나무를 잘랐어. 그러면 구루터기가 남아요. 그러면 그 구루터기에서 맹아가 나와서 그 맹아로부터 숲이 구성이 되는 거, 그게 외림이에요. 그런데 그 외림을 구성을 하는 나무들은 키가 작단 말이죠. 그런데 종자에서 발생한 치수가 기원이 돼서 이루어진 숲은 키가 크다.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천연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연님과 인공님을 또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야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인공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조성이 된 인분을 인공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연갱신에 의해서 숲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이 주어졌으면 그것도 우리가 인공림으로 봐주죠. 그런데 천연님은 봐주세요. 천연님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경영관리를 하지 않은 숲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갱신에 의해서 조성이 된 산림이라고 해도 사람의 힘이 주어졌으면 인공림이라고 보는 건데 사람의 힘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천연림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인간이 적극적으로 경영관리를 하지 않은 거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산포기적과 수종을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기 2번이 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재에서 어떤 파트다 이런 거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종자의 크기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바람에 의해서 종자가 산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자가 작고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잘 날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낙엽송과 자작나무 얘네들은 종자가 작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날아가는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생태 파트 4에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동성 수종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동성 수종이라고 하는 거 종자가 가벼워가지고 먼 거리까지 비산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작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애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낙엽송도 역시 종자가 작고 가볍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 맞죠?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2번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종자가 작고 가벼워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애들이 넓은 면적에서 천연나종 갱신을 할 때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가 무거워서 나무에서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중력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암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자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밑으로 바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특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암나무는 중력이 맞아요. 그런데 물풀의 나무 같은 경우는 종자가 작고 가볍단 말이죠. 그래서 물풀의 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산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봐주세요. 3번에는 향나무, 소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향나무 같은 경우는 동물에 의해서 산포되는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향나무 같은 경우는요, 종자를 새가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새의 깃털에 종자가 붙어서 멀리까지 산포가 되는 특성 가집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동물이 맞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종자가 작고 가벼워가지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소나무는 바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류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자가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의해서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류도 역시 바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칠엽수 같은 경우는 종자가 크고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칠엽수는 종자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칠엽수는 중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의 개암나무는 중력, 물풀의 나무는 바람, 그리고 정답은 2번이고 여기 3번에 있는 향나무는 동물, 소나무는 바람,
그리고 여기 4번에 버드나무류는 바람, 칠엽수는 중력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를 몰랐어도 우리가 답이 2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을 가지고서 눈치껏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 문제 수용목과 최종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 최종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원이죠. 그 최종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질 좋은 나무인 수용목을 선발을 하고 수용목을 이용을 해서 최종원 조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정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예, 수용목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용하기에 좋은 특성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목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목재로 이용하기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목은 줄기가 곧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는 가늘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나오는 측지 이런 가지는 가늘어야 된다. 그래서 가늘고 짧은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하고가 낮으면 안 되죠. 지하고가 높아야지 목재로 이용하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하고가 높아야 좋다. 그래서 예, 줄기가 곧은 건 맞아요. 그리고 예, 측지, 옆으로 나오는 가지는 가늘고 짧고 그리고 지하고는 높아야 좋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재로 이용하기 좋은 형질, 그거만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용목과 최종원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교재 파트 5, 6 부분에서 두 군데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산림 보호라고 나와서 뭔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산림 보호에 대한 사항을 몰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보시면 인간이 울패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울패가 되었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림이래요. 그럼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이 울패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울패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울패가 되었으면은 햇빛이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수관들이 이렇게 다 울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숲땅이 있는 아래쪽으로 햇빛이 많이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층 식생의 종다양성이 증대될 수가 없어요. 햇빛이 밑에까지 잘 내려와야지 그래야 하층 식생의 종다양성이 증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 햇빛이 못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 식생의 종다양성이 증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목묘 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목묘 양성, 이런 묘목 양성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파트 7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1번 보시면 삽수의 저장은 일반적으로 20에서 25도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사실 이 삽수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삽수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저장하는 온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삽수를 저장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삽목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삽목을 하겠다. 그런 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휴면지 삽수 같은 경우가 저장을 했다가 한동안 저장했다가 나중에 삽목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휴면지 삽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휴면지 삽수 같은 경우는 삽수가 휴면 상태에 있는 늦겨울 또는 이른 봄 정도에 채취를 해서 습한 모래와 톱밥을 같이 섞어서 0에서 5도의 냉습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0에서 5도의 냉습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휴면지 삽수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습한 모래랑 톱밥이랑 같이 0에서 5도의 냉습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휴면지 삽수는 이렇게 콕 집어서 0에서 5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장 삽목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삽수가 생리 활성을 왕성하게 하지 않게 해야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저온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삽수를 채취를 했는데 밝은 촉진제를 처리하고 20도 내외 정도 되는 높은 온도에 잠깐 뒀다가 캘러스 나오게 하고 바로 삽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건 뭐냐면 가을에 삽수를 채취를 하고 밝은 촉진제를 처리하고 20도 내외 정도 되는 온도에다가 보관을 해서 캘러스가 발생되게 하고 바로 삽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가을에 삽수 채취하고 나서 조만간 곧 내가 오랫동안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곧 삽목을 실시를 할 거니까 밝은 촉진제 플러스 또 생리활성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온도인 20도 안팎의 온도 이런 조건을 줌으로써 막 밝은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삽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오랫동안 한동안 저장하는 거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온 상태. 그런데 조만간 곧 삽수 채취하고 조만간 곧 내가 삽목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20도 내외에 잠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간 저장하는 거가 아니라고요. 내가 조만간 곧 삽목할 때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랑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온에다가 저장해서 생리적인 활동 왕성하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가 됐을 때 삽목하는 거랑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온에 저장한다. 그런데 보통 5도 미만 정도의 저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장은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20도 내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삽수 채취하고 조만간 곧 삽목할 때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 2번은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봐주세요.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 삽수는 성숙목에서 얻은 것보다 발근 잘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항상 사람하고 연결시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삽수에서 발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어렸을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다쳐서 상처가 생겨도 금방 아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치면 잘 안 아물죠? 늙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사람이나 나무나 어렸을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해.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늙었어. 그러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무 채취한 삽수가 세포 분열 왕성하게 일어나서 발근이 잘 된다. 요거 사람이랑 연결시키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 휴면지 삽수는 겨울이나 이른 휴면 상태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보관하거나 바로 삽목한다. 그래서 보관을 할 때에는 5도 미만의 저온에다가 그런데 바로 삽목을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온도와 관련해서 좀 길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삽목하는 것은 밝은 촉진제 처리하고 20도 내외의 온도에 잠깐이라고 말씀드린 건 한 3에서 5주 정도예요. 3에서 5주 정도 보관을 해서 캘러스가 발생되게 하고 나서 삽목하는 거 그게 이렇게 바로 삽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조건 바로 삽목할 때는 20도 내외. 그런데 한동안 저장해야겠다. 그러면 5도 미만의 저온.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여기 1번입니다. 예,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생리기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만을 모두 골라라.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여기 박스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답은 찾을 수가 있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리을번 같은 경우 리을번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 이동 이거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체내에서 수분의 이동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가 생각이 나셨다면 이거는 아마 답을 이거 리을번이 빠져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나무예요.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그러면 잎에서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네. 그죠?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 대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여기는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어. 그러면 여기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물이 또 위로 올라오죠?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는 거. 이게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이 이동하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분 포텐셜의 구배에 의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수분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막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나무가 수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분 포텐셜의 구배에 의해서 수분 포텐셜의 구배에 의해서 수분이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수분이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분 흡수와 관련해가지고 수동적 흡수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였어요? 수분 흡수할 때도 수동적 흡수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도 역시 에너지 소모하는 거 아니고 물이 그냥 저절로 수분 포텐셜의 구배에 의해서 저절로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 이동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리을번만 빠지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번을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옥신의 운반과 뿌리의 무기염 흡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옥신의 운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파트 2의 식물 호르몬 파트를 보시면 옥신의 운반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다 라고 써있는 거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뿌리의 무기염 흡수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파트 2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은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은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은 선택적이면서 비가역적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애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여기 파트 2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옥신의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1권에서 111페이지 그리고 디귿번에 있는 뿌리의 무기염 흡수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1권의 10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거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 이동 이거는 수분 포텐셜과 관련한 그 환경 파트 3 부분에서
제가 이론 수업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기억본에 있는 기공의 개폐, 요거는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공의 개폐라고 하는 것은, 기공 개폐는 공변세포의 팽압 변화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공변세포의 팽압 변화에 따라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변세포가 팽만 상태에 있을 때는 열리고, 공변세포가 팽만 상태일 때 그때 기공이 열리고, 팽만 상태일 때 그때 기공이 열리고 팽압을 잃으면 닫히는 거예요. 팽압을 잃으면 그때는 기공이 닫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변세포가 팽만 상태일 때 열린다? 팽만 상태? 공변세포가 팽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수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공변세포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변세포 안에 용질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야, 그래야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또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공이 열릴 때에는 공변세포로 칼슘 이온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칼슘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서 삼투 포텐셜이 저하가 된다고요. 셜이 저하되어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변세포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변세포에 용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이런 칼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서 어디로 칼륨 이온이 이동하냐면 공변세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공변세포의 삼투 포텐셜이 저하가 되면서 기공이 열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변세포에 용질이 많아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변세포에 있는 그 용질은 구체적으로 전분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당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공변세포에 들어있는 전분, 포도당 이런 애들이 공변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전분과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PEP로 변하고, 그리고 또 PEP 카복실라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옥살초산으로 바뀌고 옥살초산으로 되고, 그리고 또 환원작용에 의해서 말산으로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말산으로 되면 이때는 공변세포에서 말산 음이온과 공변세포에서 말산 음이온과 수소 이온을
방출을 합니다. 수소 이온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이 방출이 됐으면 이 방출된 수소 이온 있죠. 얘가 칼륨 이온과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말산 음이온과 수소 이온이 방출이 되는데 이렇게 수소 이온이 방출이 되면 칼륨 양이온은 수소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이런 수소 이온과 칼륨 이온의 교환에 의해서 공변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소 이온과 칼륨 이온의 교환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과정이고요. ATP를 필요로 한다고요. ATP를 필요로 한다. ATP를 필요로 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칼륨이온이 교환이 되는 과정, 여기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ATP라고 적은 거 있죠. 쟤는 광합성 또는 호흡작용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요. 수목생리학책에서도 언급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기출이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국어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린 거니까 기공 개폐에 에너지 소모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7급도 준비한다 또는 연구사도 준비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공 개폐라고 하는 것은 공변세포의 팽합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공변세포가 팽만 상태일 때 열리고 팽합을 이루면은 닫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공이 열릴 때는 칼륨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칼륨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공변세포 안으로 칼륨이온이 들어온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 칼륨이온의 이동과 관련해서 이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런 현상들이 다 칼륨이온의 이동과 관련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칼륨이온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면 삼투 포텐셜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당연히 거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공이 열리는 현상까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공변세포에는 전분, 포도당 같은 용질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해당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PEP가 되고 또 효소작용에 의해서 옥살 초산이 되고 환원 과정에 의해서 말산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말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으면 공변세포에서 말산 음이온과 수소이온이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수소이온 얘가 칼륨이온하고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방출된 수소이온이 칼륨이온과 위치를 바꾸는 현상 그거에 의해서 칼륨이온이 공변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륨이온이라고 하는 게 이 수소이온하고 위치를 바꾸는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날 때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이 기작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게 빠진다. 요것만 딱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 출제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예, 20개 화아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2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파트 5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죠. 예, 일단 여기 지금 여기 8번 문제 같은 경우 옳은 거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이 됩니다. 예, 대부분 수종에서 꽃눈 형성 시기는 꽃 피기 전년도의 늦은 가을이다. 대부분 수종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는 꽃이 피기 전년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늦은 가을이 아니고요. 여름 이렇게 들어가야죠. 늦은 가을 아니에요. 여름이에요. 물론 수종에 따라서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름, 굳이 구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꽃눈 원기 형성 시기는 수꽃이 암꽃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렵수와 침엽수 전부 다 수꽃의 화아 원기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암꽃의 화아 원기 형성되는 시기보다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빠르죠. 15일에서 30일 정도 빠르다. 15일에서 30일 정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소나무리 화학 원기가 발달하는 모양을 보면 수꽃은 정단 조직이 암꽃보다 크고 동글다 아니에요. 수꽃, 암꽃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꽃의 정단 조직이 수꽃보다 크고 둥근 형태를 나타냅니다. 수꽃은 정단 조직이 작고 뾰족해요. 수꽃은 정단 조직이 작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암꽃이 정단 조직이 크고 둥근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꽃눈의 원기라고 하는 거는 식물 호르몬 농도에 영향 받아요. 외적 환경 요인에 영향도 받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사항이에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뭐 3번 보기 몰라도 답은 찾으실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요번 이 조리막의 특징이 보기 4개 다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된 문제가 많다는 거가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밤나무, 호두나무 얘네는 어때요? 종자의 크기가 되게 큰 것들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대립종자 얘네들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눈으로 보고 선별하는 입선법이라고 하는 거가 적용이 되죠. 정답 2번이고요. 그럼 1번은 왜 틀렸어요? 온나무 같은 열매를 정미기에 넣어요. 껍질 까는 정미기에 넣어서 외피를 깎아 탈종시키는 것은 유괴법이 아니고 도정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그러면 유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육질과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육질인 것들, 그런 육질과를 막 그냥 그대로 뭉개요. 육질과를 막 뭉개가지고 종자를 분리시키는 거. 그게 유괴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껍질을 까는 기계에 정미기에 넣어서 껍질을 까는 거, 이거는 도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한번 봐주세요. 전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편백은 발화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42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화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42일짜리인 애들은 어떠한 애가 있어요? 전나무, 느티나무, 목련, 온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목련, 온나무 얘네들은 42일짜리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느릅나무는 며칠이에요? 느릅나무는 14일짜리죠. 느릅나무는 14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백은 21일이란 말이죠. 편백은 21일. 그죠? 이것도 역시 우리 종자 파트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는 14일, 편백은 21일. 그리고 전나무, 느티나무는 42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한번 봐주세요. 종자 저장에 광선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종자 저장에 광선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자는 어두운데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것도 역시 종자 파트 5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파트 5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실 촉진 방법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것도 다 종자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파트 5에서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개화 결실 촉진하는 방법으로 간벌 그리고 접목 그리고 이렇게 관수 억제 또는 뭐 저온 자극 처리 같은 이런 스트레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화 결실 촉진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개화 결실 촉진 방법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은 파트 5의 292페이지 1권의 292페이지에 개화 결실 촉진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벌을 하면은 왜 결실량이 증가가 돼요? 간벌을 하면은 남아있는 나무들이 햇빛을 잘 받고 강합성을 더 잘해요. 그래서 강합성을 잘해서 탄수화물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개화 결실 촉진된다고요. 접목을 해요. 그러면은 윗부분에서 탄수화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 탄수화물이 몰려서 윗부분에 CN율이 높아짐으로써 개화 결실이 촉진되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화합원하게 관수 억제한다거나 저온 자극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환경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거 이것도 역시 개화 결실 촉진하는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질소 시비를 통해서 결실량 증가의 효과 얻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암모늄 폐질소가 아니라 질산 폐질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화 결실 촉진 방법과 관련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개화 결실 촉진 방법에서 이렇게 뭐 질소 12 이런 거 설명드렸었고요. 그때 개화 결실 촉진 방법에 암모늄태보다 질산태질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이거 필기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목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복습을 하실 때에 필기해 드린 것까지도 꼭 같이 봐주시라고요. 필기해드린 것까지 꼭 같이 봐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 질소 줄 때 아무 때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화아 분학이 그 시기 전후를 딱 맞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산태질소가 더 효과적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묘목, 식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묘목, 식재와 관련한 거는 우리 교재 파트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예, 정답은 여기 4번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틀렸어요? 사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묘목, 식재와 관련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은 우리 교재의 파트 1에서 밀식조림과 관련한 부분 있죠? 거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소경제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밀식을 하죠. 예, 그래서 소경제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밀식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봄에 가식을 한다. 그러면 이때 따뜻한 시기예요. 따뜻한 시기에 가식을 할 때에는 가지의 끝부분이 시원한 방향으로. 추운 시기에 가식을 할 때에는 가지의 끝이 따뜻한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가식을 할 경우에는 북쪽으로 시원한 방향으로 시원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봄에는 북쪽으로 그리고 또 추운 시기 그때는 남쪽으로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나무 같은 양수는 밀식을 하고 전나무 같은 음수는 소식한다? 원래는 양수는 소식하고 원래 음수는 밀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양수는 소식을 하고 음수는 밀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소식을 했을 때 형질이 안 좋아지는 수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은 우리가 밀식을 하자. 그죠? 그래서 소식을 했을 때 형질이 나빠지는 애면
밀식을 하는데 우리 이 침노수 중에서는 소나무하고 해송이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양수는 소식 그리고 음수는 밀식인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식을 하면 형질이 나빠지니까 밀식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이거 너무 많이 다룬 사항이죠. 예, 그래서 요거 21번 정답 4번이고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 갱신 파트 9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이 됩니다. 예, 모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 1번이 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우리 파트 9에서 모수의 선발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수의 선발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를 보시면은 양수여야 된대요. 그리고 심근성이면서 두꺼운 수피를 가져야 된대요. 거기에다가 평균 이상의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균 이상의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육 입지 요구도가 낮아야 된다. 입지 요구도가 낮아야 된다. 그리고 암수 구별이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암수를 같이 남겨줘야 된다. 암수 구별이 있는 수종은 암수를 함께 남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수면서 심근성인 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맹하고 상관없어요. 모수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종자로 인해서 갱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맹화 발생력이 우수한 수종, 이거는 외림 작업 같은 거는 당연히 맹화 발생력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모수 작업은 맹화로 갱신되는 것가 아니고 종자로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암수 구별이 있는 자음 위주 수종은 암수 함께 남겨주면 모수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꾸 기본적이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다 치고 나와서 집에서 본다거나 도서관에서 보셨을 때에는 내가 기본적인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긴장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도 안 보셨을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보세요. 예, 그래야 실력 발휘가 잘 될 수가 있죠. 예,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생묘 양성에 있어서 당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파트 7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 예, 4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예, 우리 당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 2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번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5월, 8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만약에 2회 한다. 그러면은 5월과 8월 이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번 한다. 그러면 그냥 8월 중하순 한 번 할 때에는 그냥 8월 중하순 그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도장하기 쉬운 수종이다. 그런 애들은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장주기인 12월 아니에요. 당근 작업을 실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얻을 수 있어요? 당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긴 거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탄수화물들이 밑으로 뿌리 쪽으로 막 내려와요. 그래서 탄수화물들이 밑으로 막 내려와서 상처가 막 치유가 되게 하면서 세포 분열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서 측근 세근 발달이 아주 잘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느다란 뿌리가 잘 발달이 됐다. 그러면 걔네는 산지에 식재했을 때 활착이 잘 되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지에 제식을 했을 때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근 작업을 실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도장하기 쉬운 수종은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에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도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줄기가 비정석적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근을 해줌으로써 탄수화물들이 뿌리 쪽으로 막 내려오면서 위쪽에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쪽으로는 탄수화물이 많이 안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위쪽, 줄기 위쪽으로는 탄수화물이 많이 안 가고 뿌리 쪽으로 탄수화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도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특허유자 발달하는 일년생산충류는 굳이 뭐 이렇게 당근 작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 당근 작업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당근 작업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뿌리가 잘라지고 탄수화물이 내려오고 그 탄수화물들을 이용을 해서 측근 세근이 발달돼서 산지 식재했을 때 활착이 잘 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3번이 정답 4번이고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알지 못해도 답은 찾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거 어린 나무 가꾸기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파트 8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린 나무 가꾸기 실시하는 시기 여름, 그거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안 봐도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나무 가꾸기는 6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 그런데 콕 집어서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다. 이거 이론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하는 거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수강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 생육이 방해를 받는 숲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요거는 우리가 또 많이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맹아르기 양성한 수종은 절단 높이를 1m 이상으로 한다. 이 사항은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음으로써 어려워 보이게 했지만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부러 어려워 보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사항들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름철에 실시한다, 6월에서 9월에 실시한다, 이거는 필수로 깔고 가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14번 정답 1번이고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묘목 식재분수 계산 공식에 해당하는 식재망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식재망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은 뭐예요? 정방형 식재입니다. 1번은 정방형 식재, 2번은 장방형, 2번은 장방형, 3번은 이중정방형, 그죠? 그리고 여기 4번은 삼각형, 그죠? 4번은 삼각형 식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은 정방형, 정방형은 무슨 얘기예요?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죠. 2번은 장방형이라고 했어요. 장방형은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중정방형이에요. 요거는 삼각형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 지금 이거 계산하는 공식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공식들을 이거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적어드렸었어요. 파트 8에서 이거 적어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주시고, 물론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셨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W1은 묘간거리, W2는 열간거리, 그리고 A는 식재지 총면적, 그리고 소문자 A는 묘목 한 번 점의 면적, 여기 대문자 N은 묘목 총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정방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정방형부터 공식을 적어드릴게요. 정방형 정사각형 같은 경우 묘목 한 번의 점유 면적은 W제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가로, 세로 면적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방형 같은 경우는 묘목 한 번의 점유 면적은 어차피 묘간과 열간과 똑같으니까 제곱, W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A 나누기 N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식재지 총면적 나누기 묘목 총번수,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묘목 한 번당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다.
한 본당 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 본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묘목 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간단하죠. 묘목 본수는 n으로 표시하죠. n은 a 나누기 a 이렇게 식재지 총면적 나누기 한 본이 정미하는 면적 이렇게 하면은 묘목의 본수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방형 한번 적어볼까요? 장방형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그때는 묘목 한 본당 면적은 묘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전체 면적의 묘목의 본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삼각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삼각형 식재를 한다. 정삼각형 식재를 한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 식재 같은 경우는 얘는 특징적인 사항이 있죠. 특징적인 사항이 있어요. 정삼각형 식재라고 하는 것은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이 정방형 식재의 약 86.6%다. 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는 W의 제곱 곱하기 0.866 이렇게 계산하겠죠? 0.866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묘목 본수는 이거는 A 나누기 W 제곱 곱하기 0.86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 본수는 이렇게 A 나누기 W 제곱 곱하기 0.866 그렇다면은 묘목 한 번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산림 면적의 식재가 되는 묘목의 본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식재할 묘목의 본수는 약 15.5% 정도가 증가한다. 식재할 묘목 본수는 약 15.5%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중정방형 공식이죠. 이중정방형 공식이다. 이중정방형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묘목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이 정방형의 반이에요. 정방형의 반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정방형이란 말이죠. 이게 이중정방형이다. 그런데 이런 이중정방형 같은 경우는 묘목 한 번 차지하는 면적이 정방형 식재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의 W의 제곱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거는 W제곱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저기 W제곱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거 정방형에 들어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묘목 본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묘목 본수는 얘는 2A 나누기 W 제곱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적어드렸었던 뭐 그런 것만 그대로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건데 W1과 W2가 같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W1과 W2가 같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중정방형. 이거는 그리고 이 이중정방형이라든지 뭐 정방형 식재라든지 정삼각형 식재 그 그림은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그림을 그려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론 수업에서 첨부 파일로 그림 또 첨부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도 중요하고 프린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6번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연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이론 수업 시간 때 필기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기해드린 거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그죠? 이게 잔지의 매입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잔지의 굵기를 반비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뭐라고 적어드렸었냐면요. 이 잔지의 매입이 되는 거, 그 속도는 줄기의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거는 줄기의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되는 것이다. 줄기의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거 필기해 드렸었습니다. 잔지의 굵기와는 상관이 적다고요. 상관이 적다고요. 이거는 줄기의 직경생장 속도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잔지의 굵기와는 상관이 적다고요. 이거는 이론 수업 시간에 필기해드린 거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지상부에 가까이 있는 수간의 하부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전진된다? 이건 뭔 얘기예요? 자연존재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아래 가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얘부터 떨어지고 그 위에는 여기가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엔 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연존재라고 하는 것은 햇빛 못 받고 공간 부족하고 그런 애들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맨 아래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제일 햇빛 많이 못 받고 공간이 부족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또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고사 속도는 주로 인분의 초기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밀도가 낮으면 나중에 밀도 증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연전지 효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 3번은 그냥 보셔도 되는 보기. 정답은 4번, 17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었던 것은 매개충과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17번에서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거까지는 딱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것까지는 딱 찾으셨을 건데 몇 기 유충이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기 유충이냐 여기서 문제가 이제 되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최초로 소나무 재선충 감염육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은 솔수염 하늘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셨겠죠. 이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개충 몸속에서 나온 소나무 재선충 제4기 유충이 침입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4기 유충 지금 요거가 아마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거 100점 방지용 문제로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간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탈피를 거쳐서 사기 유충이 되고요. 그 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성충이 다시 건강한 기주를 가해야 하는 중에 나무 속으로 침입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기 유충이 침입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늦지 않고 꼭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17번은 정답 3번. 이건 이제 보호 파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6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파트 8이었었죠. 그리고 15번은 묘목 식재와 관련한 파트 8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발림 조성을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는 파트 9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18번이 정답 3번이죠. 지금 보시면 이상적인 택발림의 소중 대경 그 본수 비율은 7대 2대 1.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정답이 3번. 그런데 2대 3대 5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경급별 본수 비율이 아니고 이거는 제적 비율이죠. 경급별 제적 비율은 2대 3대 5. 그런데 본수 비율은 7대 2대 1.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가와에 해당하는 수정들로만 묶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금 항명이 나와 있어요. 항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항명 열심히 암기해야죠. 지금 1번 항명은 뭐예요? 은행, 주목, 구상나무죠? 은행, 주목, 구상. 그죠? 2번은 뭐냐면 낙엽송, 오리, 가죽. 낙엽송, 오리, 가죽, 나무.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은 가문비, 밤, 호랑버들. 가문비, 밤, 호랑버들. 4번은 소나무, 거제, 수신갈. 소나무, 거제, 수신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1번 같은 경우요. 1번 보시면은 은행, 주목. 얘네는 이가와죠? 은행, 주목은 이가와. 그런데 구상나무는 뭐예요?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전나무속이죠. 전나무속이에요. 전나무속. 전나무속은 일가와죠? 전나무속은 일가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을 봐주세요. 낙엽송, 오리, 가죽 이렇게 있습니다. 낙엽송, 오리는 일가와. 낙엽송, 오리는 일가와. 그런데 가죽나무는 이거는 아주 또 대표적인 이가화로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문비 일가화. 그죠? 가문비 일가화. 그런데 밤나무도 일가화네. 그죠? 밤나무도 일가화. 호랑버들은 뭐예요? 호랑버들은 버드나무 속. 그죠? 그러면 버드나무류는 이가와. 버드나무류는 이가와.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명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일가와 이가와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19번의 정답은 4번. 이거는 이제 암기를 잘하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주목은 이가와, 구상은 전나무 속이고 이거는 일가와, 낙엽송, 오리 일가와, 가죽나무는 이가와, 가문비 일가와, 밤나무 일가와, 호랑버들은 버드나무류, 버드나무 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이가와.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0번 문제, 수관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명 알고 계셔야 됐었고, 그리고 파트 2와 파트 5
두 개 다 연결돼서 19번 찾을 수 있는 거였죠? 지금 여기 19번은 파트 2, 파트 5가 연결된 거였고, 지금 여기 20번 같은 경우는 파트 8, 그죠? 파트 8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번 정답 2번이죠. 20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하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측방 강선을 받는 양이 비교적 적고 수간의 크기는 평균에 가까운 것을 중간목으로 정의했다. 아니죠. 측방 강선을 받는 양이 비교적 적고 수간의 크기가 평균에 가까운 거, 예, 이거는 준우세목이에요. 준우세목이에요. 그러면 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 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강선을 받는 양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측방강선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요. 중간목은 측방강선을 거의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측방강선을 받는 양이 비교적 적다. 수간의 크기는 평균에 가깝다. 이거는 준우세목의 설명이다. 중간목은 측방강선을 거의 받지 못한다. 그리고 중간목은 수관이 작아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조리막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지만 시험장에서는 틀리고 나온 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고 보기 끝까지 안 보고 빨리 풀어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성급하게 문제 풀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분하게 문제 푸세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 풀면 심장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안 돌아가죠. 거기다가 무조건 빨리 풀려고만 하다 보면은 글씨를 분명히 놓쳐요. 글자를 놓친다고요. 그러면 그게 실수로 연결돼요.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침착하게 문제 푸시고 너무 성급하게 풀지 마시고 차분하게 실제 시험에 임하셔야 실력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리막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방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시험을 잘 보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고 지방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화경영이랑 조리막이 나와준다면 사실 크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리막 같은 경우도 난도 평가를 하자면 그냥 중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이화경영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항상 실수가 문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